벽에 걸린 쿼츠 시계의 시침이 묵직하게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코미디, 버라이어티 쇼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흘러나오고 캔에서 쏟아져 나오는 듯한 가짜 웃음소리는 창밖에서 울어대는 매미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오늘은 내 70번째 생일이었다. 부엌에서는 마지막으로 끓여낸 가죽 전골 냄비의 김이 아직 채가 시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방금 치운 빈 접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기름진 국물 자국이 접시를 타고 흘러내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어지러운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내가 입고 있는 붉은 꽃무늬 앞치마는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입고 있어 기름때와 땀 냄새가 진동했고 앞치마 가장자리는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간장 얼룩은 오래된 상처처럼 박혀 있었다. 싱싱한 활어를 사러 새벽부터 재래시장에 다녀오고 점심때까지 모든 식재료를 손질하고 오후 내내 볶고 튀기고 찌는 이 시까지 요리를 준비하느라 나는 지칠 줄 모르는 팽이처럼 이 작은 부엌에서 무려 1호 시간을 빙글빙글 돌았다. 지금 내 다리는 천근만근 납을 매달아 놓은 듯 무거웠고 오래된 허리 통증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지만 나는 아직 쉴 수 없었다. 거실에는 2 아들과 2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큰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총 12명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처럼 단연하다는 듯 전후의 평온을 만끽하고 있었다. 큰아들 강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보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고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며 뭔가 재미있는 짧은 영상을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의 아내이자 내 큰며느리인 이서연은 소파에 기대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리모컨으로 무료하게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해바라기 씨 껍질은 가닥에 작은 전쟁터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작은 아들 강지훈과 그의 아내 박지은은 쌍둥이 남매와 함께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버라이어티, 쇼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기이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식탁으로 가서 자네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했다. 반쯤 먹다 남은 닭날개, 뱉어낸 생선가시, 그리고 아이들이 먹다 남긴 가발들이 식탁보에 들러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남은 음식들을 커다란 대야에 쏟아 넣고 데워서 혼자 먹을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그릇들을 층층이 쌓아 부엌으로 가져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는 그릇들은 무거웠고 쌓아 놓으니 작은 산 같았다. 거실을 지나칠 때 이서연은 감았던 눈꺼풀을 번쩍 뜨며 탐조등 같은 시선으로 나를 훑었다. 어머니,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른하고 사람을 부려먹는 듯한 단연한 어제였다. 이따가 과일 좀 썰어주세요. 저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 작게 잘라서 드시기 편하게 해주세요. 내 발걸음이 멈칫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응 하고 짧게 대답했다. 드디어 모든 그릇들을 부엌으로 옮겼다. 싱크대는 순식간에 산처럼 쌓인 기름때 모든 그릇들로 가득 찼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내 손가락 관절은 약간 변형되어 있었고 찬물에 닿으면 욱신욱신 쑤셔왔다. 나는 온수 밸브를 틀고 물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 이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거실에서 날아왔다. 이번에는 짜증 섞인 어조였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설거지해야죠. 오늘 생일이라고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름때 묻은 그릇들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늘처럼 예고 없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부엌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낡은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거실의 시끄러운 TV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서연의 말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생일이라고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눈에는 내 생일, 내 70세 생일조차도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마저도
그녀는 가볍게 부정했다. 나는 평생 늙은 황소처럼 이 가정을 위해 50년을 일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하여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장가 보내고 손주들을 키웠다. 나는 내 희생을 그들이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존중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바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짓밟혔다. 내 생일, 내 70세는 그들을 시중들어야 하는 여느 평범한 날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나는 평소처럼 말없이 참아내고 그 기름진 설거지 더미를 향해 돌아서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하나하나 등 뒤에 묶여있던 앞치마 끈을 풀었다. 10년 넘게 나와 함께했던 그 앞치마는 지금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옆 조리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내 평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이 부엌을 걸어 나갔다. 거실 사람들은 내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주인은 여전히 TV와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나는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거실의 조명은 약간 어두워서 각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헛기침을 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전례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모두가 순간 멈칫하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서연의 얼굴에는 방해받았다는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또 뭐해요? 빨리 설거지나 하세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내 침실로 향했다. 그 문은 거실의 소란과 나의 작은 세상을 갈라놓았다. 내 마음은 이 순간 전례 없이 평온했다. 폭풍 전의 바다처럼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폭풍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알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이었고 침실 문을 나는 살며시 닫았다. 그 얇은 나무 문은 두 개의 세계를 단절시키는 듯했다. 문 밖은 그들의 익숙한 약탈과 냉대였고 문 안은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평온과 단절이었다. 방 안의 가구는 단순했다. 낡은 나무 침대, 칠이 벗겨진 협탁, 그리고 재봉틀을 개조한 책상이 전부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 넘게 나 혼자 살았던 방이었다. 벽에는 우리 젊은 시절의 흑백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그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나는 양갈래 머리를 닦고 내 시선은 사진에서 협탁으로 옮겨갔다. 나는 허리를 숙여 이미 헐거워진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붉은 천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으로 내 모든 소중한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상자 아래에는 두툼한 황토색 봉투가 깔려 있었다. 나는 세제에 절어 약간 희게 변하고 관절이 변형된 손을 뻗어 황토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꽤 모든 글자가 내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해질 때까지. 봉투는 꽤 묵직했고 가장자리는 이미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밤 깊은 동안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삶의 존엄처럼 품에 안고 몸을 돌려 침실을 나섰다. 내가 다시 거실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은 각기 달랐다. 큰아들 강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작은아들 강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아직 카드놀이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이서연,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한 냉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다. 내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설거지나 하세요. 그만하시고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말투에는 경멸이 더욱 짙어졌다. 나는 거실 탁자 옆으로 걸어갔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카드와 간식들이 쌓여 있던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황토색 봉투를 탁자 위에 놓자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봉투의 끈을 풀고 안에서 스테이플러로 깔끔하게 묶인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가장 위쪽 종이에는 굴구미에는 굵은 고딕체로, 가장 위쪽 종이에는 굵은 고딕장이에는 가족 재산 분할 및 부양 책임 고지서. 나는 그것을 거실 탁자 중앙으로 밀어놓고 고개를 들어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얼굴에 점차 굳어가는 웃음을 보며 계속 말했다. 아니면 너희들이 나가도 좋아. 거실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 시끄럽던 TV는 언제 누가 음소거 버튼을 눌렀는지 조용해져 있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낯선 사람인 것처럼 말이다. 짧은 정적 후 폭소와 같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하하하. 이서연은 배를 잡고 웃으며 눈물까지 흘릴 지경이었다. 어머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이라니? 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민준이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노망나셨나 봐요. 작은 며느리 박지은도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맞아요. 울지도 못할 표정이 떠올랐다. 맞아요. 어머님 울지도 못할 표정이 떠올랐다. 맞아요. 어머님. 오늘 어머님 생일이니까 저희가 그냥 넘어갈게요. 늘 점잖다고 생각했던, 크나했던 큰아들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나이에 안 맞게 사돈어른들께 웃음거리가 되시겠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애통함은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는 말이 아마 이런 것일 테다. 나는 이미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기에 그저 조용히 그들이 웃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잠자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말없이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고지서의 첫 페이지를 들고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내 어린 손자, 방금 전까지 케이크를 달라고 조르던 아이가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다가와 서류를 가리키며 오말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게 단절단절 통보서예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단절 통보서라는 세 글자가 아직 글자를 모르는 아이의 입에서 나오자 마치 순진한 잔인함이라도 띈 듯 이 집의 위선적인 핵심을 순식간에 꿰뚫었다. 이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뒤로 잡아끌며 호통쳤다. 애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되었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천천히 입을 열어 고지서의 첫 문장을 읽었다. 본 고지서는 공휴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 목소리는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있던 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황당함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다. 강민주는 드디어 몸을 바로 세우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좋게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나오세요? 좋게 말로?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돋보기를 벗어 큰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좋게 말로 수십 년을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니? 오늘은 말로 하지 않겠다. 서류로만 얘기하자. 말을 마친 나는 점점 더 굳어지는 그들의 얼굴을 무시하고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버튼은 약간 둔감했고 화면도 작았지만 그 위에 저장된 모든 번호는 내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딸 강하늘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뜻도 않은 전화 연결음이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마치 각자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이서연의 얼굴색이 변하고 또 변했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다가오는 듯했지만 내 차분하고도 무서운 눈빛에 주춤했다. 뻗었던 손은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머뭇거리며 다시 거두어졌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다. 엄마? 딸 하늘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들려왔다. 늘 그랬듯이 침착하고 유능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내 이 계획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늘아,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계획대로 진행해. 첫 번째 단계, 시작. 하늘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네, 엄마. 권한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제 쪽에서 이미 어머님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5분 안에 모든 자금 회수 및 동결, 모든 부가 카드 권한 정지 완료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모녀의 대화는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간결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빨려나간 듯했다. 자금 회수 및 동결? 부가카드? 강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하늘아,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는 말하면서 허둥지둥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을 떨며 은행 앱을 열었다. 이서연도 다가갔고 두 사람은 화면을 죽어라 노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가 카드가 정말 정지됐어. 나 방금 돈 좀 이체하려고 했는데. 이서연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소리쳤다. 작은 아들 강지훈과 박지은도 당황하여 서둘러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곧 그들의 얼굴에도 똑같은 공포가 떠올랐다. 그동안 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나는 두 아들 가정에 각각 내 은행부가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한도도 낮지 않았고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사용했다. 장보고, 쇼핑하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심지어 차 할부금까지 모두 이 카드로 해결했다. 그들은 이미 이런 구애받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 돈이 강수연이라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엉망진창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이것은 그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지 않고 수화기에 대고 계속 말했다. 하늘아, 두 번째 단계. 네, 엄마. 하늘이 대답했다. 이미 안심교체 자물쇠 회사 박철수 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오래된 이웃이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15분 후에 어머님 아파트 아래에 도착할 겁니다. 최고 보안 등급의 잠금 장치를 가져오실 거예요. 작은 아들 강지훈도 벌떡 일어섰다. 그는 평소 성격이 나약했지만 지금은 눈이 시뻘개져 있었다. 어머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저희를 쫓아내시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요. 너희 집? 나는 비웃으며 그들 각자를 훑어보았다. 이 집에 너희가 벽돌 한 장 보탠 적이 있니? 시한 오락이 사들인 적이 있어? 너희는 여기서 먹고 자면서 나를 월급 안 주는 가정부로 여겼지? 이제 가정부가 그만두겠다는데 내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이 집의 따뜻한 척하는 위선을 찢어발겼고 그 밑에 숨겨진 적나라한 기생관계를 드러냈다. 그들은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서연의 부모님 옆에서 내내 구경꾼처럼 앉아있던 노부부도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이서연의 어머니가 일어서서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어색하게 중재하려 했다. 사돈어른,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왜 화를 내세요? 민준이나 서연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사과하라고 할게요. 한 가족끼리 남의 집 이야기처럼, 말아집끼리 남의 집 이야기처럼 말하지 마세요. 사돈어른,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평온했다. 오늘은 한 가족 이야기만 하자. 나 강수연의 집 이야기. 내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했다. 전화 저편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치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 엄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가족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난 괜찮아. 전례 없이 좋아. 그래, 전례 없이 좋았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나는 내 몸의 족쇄가 한 치 한 치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거실의 분위기는 처음에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움에서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공포로 변했다. 내가 탁자 위에 놓아둔 그 고지서는 지금 시한폭탄처럼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지만 사람들을 압도하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을 내뿜고 있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강민주는 드디어 충격에서 벗어나 나에게 몇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나에게 명령하는 듯한 어조가 남아 있었다. 돈을 다 옮기시고 카드도 정지시키면 저희 다음 달 생활은 어떻게 해요? 오진이 피아노 학원비도 다음 주에 내야 하고 지훈이네 차 할부금도 이거 밀리면 신용에 문제 생겨요. 그는 마치 내가 그들에 대한 부양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무슨 천인공노할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연달아 말했다. 나는 눈꺼풀을 들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나은 아들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온갖 수발을 들며 키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만이 가득했고 어머니인 나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한치도 없었다.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내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민준아, 너 올해 47살이야. 두 손 두 발 멀쩡하고 직장도 있는데 네 생활을 나한테 묻는 게 우습지 않니? 나는 작은 아들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너도 올해 43살이야. 차 살 때 할부금은 네가 알아서 갚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야. 내 시선은 마지막으로 이서연과 박지은에게로 향했다. 너희 둘은 한 명은 회계사고 한 명은 백화점 매니저잖아. 매달 수입도 있는데 너희 애들 학원비를 왜 70살 먹은 이 늙은 내가 걱정해야 하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고지서 앞으로 걸어가 첫 페이지를 들고 조항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제1조. 금일부터 본인 강수연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에 단독 관리권을 회수한다. 예전 강민준, 강지훈 가족에게 발급된 은행부가 카드는 즉시 무효화된다. 제2조. 본인은 위 두 가정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일상 지출도 중단한다. 이는 생활비, 보조금,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손주들의 교육 및 학원비,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대출 상환을 포함하되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3조. 이전에 구두로 약속했거나 증여했으나 아직 소유권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어떠한 재산도 본인은 언제든지 회수할 권리가 있다. 내가 한 조항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해졌다. 이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예전에 포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당신이 뭔데? 우리가 당신 노후를 책임지고 장례까지 치러주는데 돈 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돈을 다 쥐고 있으면서 밖에 사기꾼들한테 다 털리는 꼴을 보라는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나서 웃음이 나왔다. 노후 책임? 장례? 서연아,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그동안 누가 누굴 돌봤니? 내가 아플 때 너희 중에 누가 물 한 잔 따라준 적 있어? 누가 나랑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줬니? 오히려 너희 애들 감기 걸리거나 열나면 내가 한밤중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잖아. 너희가 말하는 노후 책임이 나 70살 먹은 노인이 너희 온 가족을 시중 들고 내 모든 재산까지 바쳐야 한다는 거니? 사기꾼이라니. 나는 잠시 멈추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집에서 누가 가장 큰 사기꾼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 내 말은 이서연의 얼굴에 내리꽂히는 시끄러운 따기 같았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거실은 섬뜩한 침묵에 잠겼다. 강지훈의 쌍둥이 남매만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작은 소리로 훌쩍거렸다. 박지혜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정신 차리게 하려면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에서 기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나는 격시계를 보았다. 시침은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박철수 사장님, 곧 도착하실 거야. 이 말은 그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자물쇠 교체라는 두 단어는 지원 중단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추방을 의미했고 그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으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 집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강민주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한 걸음에 내 앞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애원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저희를 어디로 쫓아내시려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 작은 아들 강지훈도 올산이 되어 소리쳤다. 우리 네 식구가 지금 어디서 집을 구해요? 저희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이서연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다. 그녀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순식간에 털을 세우고 비명을 질렀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할 때 신혼집이었고 저도 여기서 15년 살았어요.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회수해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당신은 나를 쫓아낼 권리가 없어요. 그녀는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고지서를 찢어버리려는 듯 달려들었다.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몸을 옆으로 비켜 서류를 보호했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네 집이라고? 나는 한 토색 봉투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그것은 투명한 파이철에 담긴 약간 누렇게 변한 공책이었다. 나는 그것을 탁자 위에 퍽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서연, 너 여기서 15년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이 등기부를 처음 볼 생각이니? 붉은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건물 등기부라는 글자는 뜨거운 인두처럼 그들 각자의 눈에 박혔다. 나는 페이지를 넘겨 소유주 정보란을 그들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소유주 강수연, 단독 소유. 똑똑히 봤니?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아파트는 나와 네 아버지가 결혼할 때 회사에서 배정받은 사택이야. 나중에 주택 개량 사업 때 내가 혼자 돈을 내고 사들인 거야. 법적으로는 내 결혼 전 개인 재산이야. 너희 강씨 형제들과는 한 푼의 관계도 없어. 너희는 그저 여기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일 뿐이고 이제 집주인이 세를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 말은 논리 정연하고 조리 있었다. 마치 수술 칼처럼 그들의 모든 당연하다는 핑계를 정확하게 잘라냈다. 이서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등기부를 죽어라 노려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이 집이 당연히 시부모님의 것이고 나중에는 당연히 두 형제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른바 가족이라는 이 집에서 법적으로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딩동. 맑은 초인종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종소리처럼 거실의 모든 사람의 몸을 경직시켰다. 나는 박철수 사장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주는 한 걸음에 온으로 달려가 문을 막아선 채 나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안 돼요. 오늘은 아무도 이 자물쇠를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강지훈도 뒤따라 달려갔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을 밀쳐내려 하지 않고 그저 문 너머로 말했다. 박철수 사장님, 저 강수연 아줌마예요. 죄송하지만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집에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문 밖에 박철수 사장님이 네 하고 대답했다. 네, 강 아줌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주나 지훈아,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천금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 이 집 때문에 너희 사돈들, 너희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나랑 마지막 나는 체면까지 다 찢어갈기겠다고 확신하는 거니. 나는 잠시 멈추고 그들 뒤에 있는 충격과 복잡함으로 가득 찬 눈들을 훑어보았다. 너희는 강씨 집안 아들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무례하게 굴고 때를 쓰는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싶은 거니? 내 말은 남자로서 그들의 마지막 불쌍한 자존심을 강타했다. 강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문을 막고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의 뒤에서 이서연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듣지 마요, 민준 씨. 저 여자한테 당하면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바로 이 일촉즉발의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보니 낯선 유선전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면서도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아줌마 되시죠? 저 주민센터 김동수 동장입니다. 김동수 동장님? 나는 약간 의외였지만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네, 동장님, 강 아줌마. 김동수 동장님의 목소리는 친절하게 들렸다. 방금 따님 하늘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대개 가정불화가 좀 있는 것 같고 어머님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까봐 저에게 좀 돌봐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괜찮으세요? 제가 한번 가봐야 할까요? 하늘이구나. 내 딸은 마음이 깊고 일을 처리할 때 늘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분명 힘든 싸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모든 길을 닦아놓고 가장 효과적인 구원병을 불러온 것이었다. 이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센터 동장님의 말이 때로는 경찰보다 더 효력이 있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휴대폰에 대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거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고, 김동수 동장님.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해드려서.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이 늙은 몸이 좀 편해지고 싶어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좀 시끄러워졌네요. 내 이 말은 가볍게 내뱉어졌지만 갈등의 핵심인 내가 편해지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 자신을 통정하고 사리 분별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노인의 위치에 놓았다. 그러셨군요. 김동수 동장님은 즉시 내 말의 숨은 의미를 알아들었다. 강 아줌마, 평생 고생하셨으니 말년에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신 건 저희 모두 이해합니다. 가정 화목도 좋지만 어르신이 불편해하시면 안 되죠.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든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주민센터가 어머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동장님. 나는 잠시 멈추고 말투를 바꾸어 문을 막고 있는 두 아들에게 말했다. 원래 자물쇠를 바꿔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애들이 동의를 안 해서 문을 막고 있네요. 박철수 사장님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나는 이 뜨거운 감자를 교묘하게 주민센터 동장님에게 넘겼다. 전화 너머의 김동수 동장님은 2초간 침묵하더니 곧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법이 없는 행동이야. 강 아줌마, 휴대폰 민준이에게 바꿔주세요. 제가 그 아이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강민준에게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파래졌다 했다. 그는 내가 이런 수를 쓸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수십 년간 이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김동수 동장님은 그들이 잘하는 것을 지켜본 분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김동수 동장님은 거역할 수 없는 공적인 권위를 상징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 옆에서 이서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저 여자 지금 사람 불러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으면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두렵지 않다. 너희가 떳떳하다면 왜 김동수 동장님 전화를 받지 못하니? 이 말은 그들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강민주는 결국 억지로 휴대폰을 받았다. 여보세요. 동장님.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반으로 줄어들었고 나에게 소리칠 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민준아. 김동수 동장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엄하게 들려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네가 엄마가 자물쇠 바꾸는 것을 막으려고 현관을 막고 있다며? 네가 몇 살인데? 아들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네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늙어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잖아. 너희 자식들은 당연히 지지해드려야지. 왜 앞장서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당장 문 비켜드리고 엄마가 자물쇠 바꾸시도록 해. 할 말 있으면 내일 낮에 주민센터 사무실로 와. 내가 너희들 조정해 줄 테니. 김동수 동장님의 연속적인 말은 채찍처럼 강민준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휴대폰을 든 채 고개를 점점 더 숙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자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그는 말없이 옆으로 물러서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형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잘 수 없다는 듯 불죽은 채 물러났다. 이서연은 화거 욕했지만 그녀도 이미 대세가 길잖네. 이서연은 화거 욕했지만 그녀도 이미 대세가 기울어놨다. 이서연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면 강심한 인간아.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더 창피할 뿐이었다. 나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자물쇠 교체 박철수 사장님뿐만 아니라 숨을 헐떡이는 김동수 동장님도 서 계셨다. 동장님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직접 오신 모양이었다. 김동수 동장님을 보자 이서연네는 완전히 기세가 꺾여 풀죽은 가지처럼 축 늘어졌다. 나는 김동수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동장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동수 동장님은 손을 흔들며 엄숙하게 방 안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들 잘 들으세요. 강 아줌마는 평생 이 가정을 위해 쓰셨어요. 그 누구도 그분의 노년에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규정대로, 법대로 하세요. 누가 감히 억지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면 저도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가장 굳건한 보호막을 쳐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현검은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김동수 동장님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자물쇠 교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철수 사장님은 능숙하게 뚝딱뚝딱 옛날 잠금장치를 떼어냈다. 그 덜컹거리는 금속 충돌음은 마치 옛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듯했다. 강민준네 가족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거실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눈빛에는 불만과 굴욕감이 가득했다. 이서연의 부모님은 이미 얼굴이 화끈거려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먼저 떠났다. 떠날 때 나에게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곧새 잠금장치가 설치되었고 철컥하는 맑은 잠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판사가 법봉을 두드려 판결을 확정하는 듯했다. 박철수 사장님은 새 것처럼 반짝이는 금속 열쇠 3개를 내 손에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강 아줌마, 이 자물쇠는 안전하니 안심하세요. 나는 열쇠를 받았다. 그 차가운 감촉은 오히려 내 마음에 든든한 온기를 안겨주었다. 나는 그것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재권이었다. 김동수 동장님은 일이 잘 마무리된 것을 보고 강민준에게 몇 마디 더 당부하며 그들이 잘 처신하도록 일렀고 그제야 안심하고 떠났다. 김동수 동장님과 박철수 사장님을 배웅하고 나는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집안에 남은 7명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극도로 압박감에 시달렸다. 나는 당장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나는 쥐를 잡는 게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지막 일격이 아니라 쥐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탁자로 가서 그 고지서를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위 조항에 따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어 침묵을 깼다. 강민준, 이서연, 강우진 세 식구와 강지훈, 박지은, 강서아, 강서준 네 식구는 더 이상 이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 나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희가 새 거처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너희에게 이사 시간을 주겠다. 나는 탁자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고지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문가로 걸어가 문을 열지 않고 문에 달린 작은 문구멍을 통해 그 작은 틈새로 밀어 넣었다. 이 고지서 사본은 문 앞 신발장 위에 놓아두겠다. 내일 아침 8시부터 모레 아침 8시부터 모레 아침 0만 들어올 수 있다. 내일 아침인센터 김동수 동장님께 맡겨놓을 정리할 수 있다. 내 목소리는 문을 통해 그들에게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너희는 짐을 정리해야 할 때 동장님께 가서 열쇠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억지를 부리거나 틈을 타 집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정해놓았다. 24시간 후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집에 내 것이 아닌 물건이 남아있다면 너희가 자발적으로 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주민센터에 맡겨둔 예비 열쇠도 교체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 문을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마치자 집 전체는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들이 내 이 마지막 통보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들은 어떤 감정도 없이 차가운 법률 문서 같았지만 어떤 악독한 욕설보다도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한참 후 문 밖에서 이서연의 히스테리컬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강수연, 이 죽지도 않는 늙은이. 정말 독하다. 당신 천벌받을 거야. 이어서 작은 며느리 박지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희를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아들의 분노와 애원이 뒤섞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에이, 킁. 둔탁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한 번 한 번 내 심장을 때렸다.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내 친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수십 년간 마음이 약해진 대가는 오늘의 치욕이었다. 오늘 또다시 마음이 약해진다면 내 남은 날들은 영원히 평온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거실 소파 옆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귀마개를 꺼내 귀에 꽂았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었다. 창밖은 밤이 깊었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희미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손에 들었다. 차 향기가 집안일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나는 문 밖에 소동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 노년은 드디어 나 자신만의 것이 될 수 있었다. 기마개를 끼자 세상은 마치 음소거 버튼이 눌린 듯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문 밖의 혼란을 볼 수 있었다. 문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들들의 시뻘건 얼굴과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며느리들의 비난하거나 울부짖는 입 모양이 보였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소파로 가서 앉아 미리 끓여둔 녹차를 마셨다. 딸하늘이 며칠 전 특별히 보내준 해차를 마셨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손주를 위해, 손주를 위해, 손주를 위해, 손주를 위해. 그들은 마치 먹이를 찾아 나서는 어미새였다. 모든 좋은 것을 둥지로 물어다주고 나 자신은 피로와 상처뿐이었다. 이제 이 어미새는 늙어날 수 없게 되었고 드디어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둥지를 짓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평온한 둥지를. 문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은 대략 30분 넘게 계속되다가 점점 작아졌다. 이윽고 억눌린 말다툼 소리로 변했다. 나는 한쪽 귀마개를 빼고 문가에 다가가니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강민준,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 자기 엄마 하나도 감당 못해서 이젠 우리 세 식구 길거리에서 자게 생겼잖아.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강민준도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아까 좋게 말하라고 할 때 듣지 않고 굳이 불을 지르더니 이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니 속 시원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당신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굴지 않았으면 내가 이랬겠어? 70살 생일이라고 대단한가? 설거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쫓아낼 생각이었어. 형님, 형수님, 지금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작은 아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오름기가 섞여 있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 어디서 자요? 애들도 이렇게 어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강민준의 목소리는 극도로 짜증스러웠다. 일단 여관이라도 찾아서 자자. 젠장, 정말 팔자가 사나워. 이어서 작은 며느리 박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지은 씨,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형님처럼 돈 잘 벌었으면 우리가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이제 와서 내게 무능하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 누가 나를 따라다니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어.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보라, 이것이 내가 평생의 피땀으로 유지했던 화목한 가정이었다. 공동의 경제적 기반과 거주지를 잃자 그들 사이의 얇은 가족애라는 위장은 순식간에 찢겨져 나갔고 그 밑에 숨겨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서로를 비난하는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잃어버린 이익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귀마개를 꼈다. 더 이상 그 시끄러운 말들을 듣지 않기로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집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나는 수십 년 된 팔각 탁자를 쓰다듬고 벽에 걸린 얇은 먼지가 앉은 액자를 닦았다. 이 집은 한때 그들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의 장난감, 며느리들의 새일옷, 아들들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온갖 잡동사니들이 공간을 조금씩 침범하고 압축하여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작은 침실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드디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문 밖의 소리는 드디어 완전히 사라졌다. 아마 그들은 잠잘 곳을 찾아 떠났을 것이다. 나는 침실로 가서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전례 없는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해줘야 할지, 누구의 옷을 빨아야 할지, 누구의 방을 청소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유난히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나는 창밖의 맑은 새소리에 잠에서 깼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온몸의 뼈마디가 쭉 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나 자신을 위해 쌀죽한 그릇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 2개를 부쳤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창가의 화분에 물을 줄 여유까지 생겼다. 오전 9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동수 동장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강 아줌마, 일어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네, 일어났어요. 방금 아침 먹었어요, 동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말이죠. 김동수 동장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약간 난감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벌써 주민센터 사무실에 와서 어머님이 자기들을 집에서 쫓아내서 갈 곳이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저희 주민센터가 나서서 어머님을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나는 듣고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와 나를 비방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아, 그래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래서 동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말했겠어요. 김동수 동장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제가 어머님이 남겨두신 고지서와 등기부 등본사본을 그들 탁자 위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말했죠. 강 아줌마는 정신이 아주 멀쩡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리 분별이 분명하시다. 집은 그분 것이고 그분이 누구에게 살게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너희 자식들이 불효해서 어르신을 화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오히려 어르신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게 말이 되냐. 너희는 얼굴도 없냐.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주민센터 조정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지. 억지 부리는 사람 편을 조정하는 것이지. 억지 부리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지. 억지 부리는 주민센터가 어머님을 굴복시키도록 만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고요. 김동수 동장님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주민센터라는 공적인 기관의 인정을 받으니 그들은 더 이상 효심을 내세워 나를 억압할 수도 나를 무례한 노인으로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동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천만에요.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김동수 동장님은 다시 말했다. 아, 그리고 방금 큰아드님이 저에게 열쇠를 받아서 먼저 가서 짐을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주민센터 직원 이지혜 씨를 동반시켜 함께 보냈습니다. 혹시 무슨 꼼수를 부릴까 봐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나는 다시 한번 감사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로 갔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큰아들 강민준이 들어섰고 그의 뒤에는 못마땅한 표정의 주민센터 직원 이지혜 씨가 서 있었다. 강민준은 나를 보자 눈을 피했고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원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에게 말도 없이 곧장 그들의 방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지혜 씨는 감시자처럼 문가에 서서 모든 것이 규칙 안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했다. 나는 그를 개의치 않고 나 자신은 소파에 앉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그들은 개미가 이사를 하듯 짐을 아래층으로 계속 날랐다. 강민준, 이서연, 강지훈, 박지은이 번갈아 가며 짐을 날랐고 매번 두 사람이 왔으며 그 뒤에는 이지혜 씨가 따라붙었다. 그들 모두 나를 볼 때마다 분노를 사기는 듯한 표정이었고 나는 시종일관 소파에 앉아 눈꺼풀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들의 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오, 신발,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 온갖 주방용품들이 거실을 잡화점처럼 가득 채웠다. 이웃들은 소란을 듣고 모두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이 광경을 보고 어젯밤의 말다툼을 떠올리며 모두 마음속으로 사정을 짐작했다. 나는 아래층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고, 정말 쫓겨났나 봐. 강 아줌마 70살 생신인데 설거지까지 시켰다며? 할머니가 화가 나셨지. 그 집안도 참 너무하다. 강 아줌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평생을 뒷바라지해줬는데도 만족을 몰라. 남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 행세나 하고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으니 쫓겨나도 싸지. 여론은 바람처럼 순식간에 내 편으로 돌아섰다. 나는 이 사회적 심판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거주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체면과 명성마저 잃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도 그들에게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쫓겨난 지 이틀째. 강 씨 형제의 생활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임시로 근처 작은 여관에 묵었는데 두 가족이 좁은 방 2개에 끼어 지내야 했다. 환경은 시끄럽고 냄새가 역겨웠으며 이전에 넓고 밝은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 위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그들을 빠르게 덮쳤다는 것이다. 월요일 아침 이서연은 습관처럼 마트에 가서 할인하는 우유와 빵을 사려 했는데 계산할 때 지갑에 2억만 원도 채 안 되는 현금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월급은 월말에나 들어올 예정이었고 그동안 그녀의 모든 지출은 내가 한도 없는 부가 카드에 의존하고 있었다. 작은 며느리 박지은도 문제에 봉착했다. 그녀의 쌍둥이 남매는 시내에서 가장 좋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데 학비가 비쌌다. 이번 달 학비도 아직 내지 못했고 선생님은 학부모 단톡방에서 여러 번 완곡하게 독촉했다. 예전에는 내가 이 돈을 직접 학교로 이체해 주었지만 가장 큰 위기는 큰 손자 강우진에게서 왔다. 그는 명문 중학교에 다니며 성적이 우수했고 이서연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여러 개의 비싼 과외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피아노, 올림피아드 수학, 영어 등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화요일 오후 학원 선생님이 이서연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지만 의미는 비용이지 않았다. 화요일에 전화했다.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이번 분기 학비가 이미 3일 연체되었으니 만약 내지 않으면 강우진에 연체되었으니 그녀는 강민준을 향해 때리고 욕하며 자신이 그때 눈이 멀어 쓸모없는 이 남자에게 시집왔다고 울부짖었다. 강민준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속으로도 화가 치밀었다. 그들은 드디어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중산층 생활은 내가 총무부장이자 현금 인출기로서 지탱해주고 있던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지원을 끊자마자 그들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강민주는 직장 상사에게 가서 월급 가부를 요청했지만 완곡하게 거절당했다. 강지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몇 군데 전화하자 상대방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너무 안일하게 지내왔기에 거의 저축도 없었고 진정으로 믿을 만한 인맥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다시 나에게 기댈 생각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강압적인 태도를 감히 쓸 수 없었다. 수요일 밤 내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강민준과 강지훈 두 형제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과 떡 몇 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문 너머로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강민준의 목소리는 쉬어있고 지쳐 있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지서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내 목소리는 아무런 기복도 없었다. 엄마, 정말 정 한 툴도 없으세요? 강지훈이 문 밖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우진이 학원비를 못 내서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친손자의 미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아이를 방패로 삼아 나를 도덕적으로 억압하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벌써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문에 대고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오진이의 미래는 너희 부모들의 책임이지 할머니인 내 의무가 아니다. 너희가 그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를 이용해서 나를 억압하려 해도 소용없다. 나는 잠시 멈추고 계속 말했다. 너희가 오늘 온 것은 결국 돈 때문이겠지. 나도 분명히 말해두겠다. 나에게서 너희는 더 이상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아이가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으면 너희 스스로 방법을 찾아라. 문 밖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을 경악과 절망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독하게 마음먹고 친손자마저 외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한참 후 문 밖에서 강민준의 거의를 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강수연 당신 정말 독하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말을 마치자 나는 그들이 분노에 차 떠나는 발소리를 들었고 과일이 바닥에 세게 던져지는 둔탁한 소리도 들렸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만약 오늘 그들에게 학원비를 내주면 내일은 차 할부금, 집세, 생활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요구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손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거절당한 후 강씨 형제들의 차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들은 여관방 값이 부담스러워 슬그머니 여관에서 나왔다. 이서연은 그동안 지켜왔던 체면을 버리고 친정으로 가서 보험을 청했지만 부모님에게 남편의 마음도 닦지 못하는 무능한 여자라고 꼬죽만 들었다. 결국 세 식구가 임시로 친정에 묵게 되었지만 늘 자존심 강했던 이서연에게는 그 더부살이 생활이제는 그들은 결국 달동네에 어둡고 습한 작은 방을 새 얻어 살게 되었는데 이전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다. 삶의 중압감은 거대한 롤러처럼 그들의 모든 체면과 존엄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들이 이제 체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토요일 밤 내 문 밖에서 다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아니라 억눌린 채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소리였다. 나는 문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내 두 아들 강민준과 강지훈이 무릎을 꿇고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 옆에는 역시 눈물로 얼룩진 이서영과 박지은이 서 있었다. 그들은 지금 고육지책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엄마. 앞에 무릎 꿇은 강민준이 고개를 들어 차가운 현관문을 향해 말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망난이에요. 어머님께 죄송해요. 그는 말하면서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의 따귀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맞아요. 강지훈도 울면서 소리쳤다.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저희는 효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님을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어요. 저희는 개만도 못해요.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나중에는 어머님께 소처럼 말처럼이라며 꼭 효도할게요. 이서연도 평소에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태도를 버렸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와 문을 향해 울면서 말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철이 없었고 제가 말조심을 못해서 어머님을 이렇게 화나게 했어요. 저는 죽어 마땅해요. 제 입이 방정 맞았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입을 두어 번 때렸지만 동작은 강민준만큼 진심이 담겨있지는 않았다.
그들 네 사람은 내 문 앞에서 탕아가 돌아와 악녀가 회개하는 대극을 연출하고 있었다. 울음소리, 애원하는 소리, 자책하는 소리가 뒤섞여 어떤 마음 약한 사람이라도 감동시킬 만했다. 만약 보름 전이었다면, 내가 손수 키운 아들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나는 분명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하며 당장 문을 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문구멍으로 그들의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오직 차갑고 평온한 감정만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잃어버린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회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의 궁지에 몰린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영원히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만약 오늘 열어준다면 사흘도, 만약 오늘 내가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천천히 문가로 가서 문을 열지 않고 그저 문에 달린 작은 통화창을 열었다. 내 얼굴이 그 작은 사각형 안에 나타났고 마치 차가운 초상화 같았다. 그들은 나를 보자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엄마, 드디어 저희를 만나주셨군요. 나는 무릎 꿇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 각자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길은 너희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말을 마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않았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창을 닫았다. 문 밖에 그들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는 이 맑은 소리에 끊긴 듯했고 순식간에 절망적인 침묵으로 변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지금 얼마나 경악스럽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저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인 내가 반드시 마음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 내 결심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문가에서 멀어져 더 이상 문 밖에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 작은 창을 닫은 이 순간부터 나와 그들 사이에 모자라는 이름의 인연이 내 손으로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아플까? 아플 것이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하지만 길게 아픈 것보다 짧게 아픈 것이 낫다. 내 남은 삶을 위해 이 칼은 내가 반드시 휘둘러야 했다. 그날 밤에 무릎 꿇은 회개는 나와 그들 사이의 마지막이자 가장 격렬한 감정적 대치였다. 내가 통화창을 닫은 그 순간 그들은 모든 도덕적 억압과 고육지책이 나에게는 완전히 무효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내 문 앞을 찾아오지 않았다. 생활은 다시 평온해진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지막이자 가장 공식적인 단계가 필요했다. 한 주 후 나는 딸 하늘에게 먼저 연락했다. 하늘아, 네 법률사무소 이 변호사님께 약속 좀 잡아줘.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구나. 네, 엄마. 하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이 변호사님은 하늘의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로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다. 우리는 법률사무소 접견실에서 만났다. 나는 내가 직접 작성한 고지서와 등기부 등본,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모금했던 모든 관련 증거들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 변호사님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어머님이 전적으로 요리하십니다.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존적으로 들어보았다. 어머님의 요구사항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전문적인 법률 문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정교한 문구로 작성되고 법률사무소의 붉은 도장이 찍힌 두 통의 내용 증명이 각각 등기 우편으로 강민준과 강지훈의 손에 도착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내가 현재 거주하는 이 아파트가 내 개인 소유이며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완전히 치울 것을 요구했다. 둘째, 그들이 성인이 된 후, 특히 각자 가정을 이룬 후에도 오랫동안 내가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를 부담해온 사실을 정리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추징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은 법리와 도의적으로 그들이 어머니의 돈을 당연하게 써왔던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함이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의 부양 문제였다. 내용 증명은 민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녀는 부모를 부양한 민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그들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내가 당장은 높은 부양비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음 달부터 각자 매달 5억만 원을 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 5억만 원은 나에게는 새 발의 피였지만 나는 강하게 주장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법률적 의미의 책임과 의무였다. 이 부양협정은 마치 판결문처럼 우리 관계의 완전한 역전을 선언했다. 그들이 나에게 끝없이 요구하던 관계에서 그들이 나에게 법적으로 보답해야 하는 관계로 말이다. 동시에 내용 증명에는 그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할 것임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 내용 증명은 강력한 폭탄처럼 그들의 마음속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드디어 내가 그들과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가장 익숙하지 않고 가장 경외하는 무기인 법을 사용하여 이 가정전쟁에 종지부를 짓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다시 나를 찾아와 울고불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대가 더 이상 마음 약한 어머니인 내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한 주 후, 이 변호사님이 나에게 강민준과 강지훈이 이미 부양협정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주었다. 협정서를 받아들던 날, 그 위에 적힌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 서명을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아마도 나는 내 재산과 존엄을 지켰고 내 노년의 평온을 얻었다. 하지만 그 두 서명을 보면서 나는 마치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한때 그토록 소중했던, 피보다 진한 때 그토록 소중했던.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남편의 묘소에 갔다. 묘비 위에 낙엽을 치우고 사진 속 여전히 젊은 그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애들을 다 쫓아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며칠이라도 살고 싶었어요.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며칠이라도 살고 싶었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이 소동 이후 내가 처음 흘린 눈물이었다. 산바람이 불어 소나무 숲이 흔들린 눈물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나 혼자 굳건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사건의 종결, 새로운 시작. 모든 진흙탕 싸움은 이제 끝났다. 부양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가정 전쟁은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 이후의 날들은 평온했다. 강민준과 강지훈은 협정서에 따라 마지막 기한 전에 집에 남아있던 모든 물건을 옮겨갔다. 마지막 날 나는 집에 없었다. 나는 김동수 동장님과 주민센터 직원 이지혜 씨에게 모든 과정을 감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달라고 부탁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만 얼어붙었다. 집은 텅 비어 낯설게 느껴졌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것은 이제 나의 낡고 깨끗한 가구들만 남아있었다. 만화 스티커로 도배되었던 벽은 얼룩덜룩한 바탕색을 드러냈고 손주들의 방은 이제 텅 비어 침대 프레임 2개만 남아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들이 떠날 때 날아오른 먼지 냄새가 남아있었다. 거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이 순식간에 남아있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이 집, 한때 웃음소리와 떠들썩함으로 가득했던, 비록 많은 경우 시끄러웠지만
이 집이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 나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추억의 조각 위를 걷는 듯했다. 이곳은 민준이가 어릴 때 쓰던 책상이었고 저곳은 지훈이가 깨뜨렸던 화병이었다. 침대 위에는 아직 손녀가 잠들 때의 달콤한 우유 향이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큰 승리를 거둔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텅 빈 막막함만 가득했다. 나는 그렇게 텅 빈 집에서 혼자 밤새 앉아 있었다. 날이 밝을 무렵 나는 결심을 했다. 나는 전문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가장 전문적인 청소 아주머니 세 분을 모셨다. 내 요구는 단 하나였다. 이 집 안에 내 최초의 기억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전부 치워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청소 아주머니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마치 전문 전장 정리반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아들과 며느리들의 싸구려 커튼들을 걷어내고 벽 모퉁이에 쌓여있던 몇 년 된 낡은 신문과 플라스틱 병들을 치웠다. 부엌에 있던 그들이 사왔지만 한 번도 닦지 않은 기름때 묻은 냄비들을 모두 포장하여 버렸다. 심지어 손주들이 낙서로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벽의 그림들도 전문 세제로 한 점 한 점 깨끗하게 지워냈다. 물건 하나하나가 치워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과거와 관련된 기억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내 마음속에서 과거와 관련된 기억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니 지켜보았다. 청소 작업은 이틀 내내 계속되었다. 이틀 후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바닥은 윤히 나 거울처럼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고 창문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밝았다. 햇살이 아무런 방해 없이 거실 전체에 쏟아져 들어왔다. 객은 본래의 하얀색을 되찾았고 공기 중에는消毒했던 모습으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레몬 세정제가 섞인 상쾌한 냄새가 가득했다. 집 전체가 텅 비고 바득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여러 날 내 마음속에 맴돌던 상실감과 막막함이 치워진 쓰레기들과 함께 사라진 듯했다. 내 마음속도 이 집처럼 텅 비고 밝아졌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강수연, 오늘부터 너는 과거와 작별했다.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집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을 되찾았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약간 어색했다. 아침에 깨어나면 집 안은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요리를 할 때도 늘 습관적으로 쌀을 반솥 더 푸곤 했다. 하지만 점차 나는 이 어렵게 얻은 고요함을 즐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잠이 깰 때까지 푹 잘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대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나 자신을 위해 맑은 국수 한 그릇이나 부드러운 흰죽 한 솥을 끓일 수 있었다. 나는 비어있는 침실 하나를 서재로 개조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붓, 벼루, 먹을 모두 꺼내놓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정을 돌보기 위해 20년 넘게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다시 먹을 깔고 화선지를 펼쳐 첫 글자를 쓸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는 집중과 기쁨이 내 눈시울을 촉촉하게 만들었다.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 외에도 나는 아이들이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곳으로 변해버려져 있던 작은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다. 사람을 불러 마당의 쓰레기와 잡초를 모두 치우고 흙을 다시 갈았다. 그리고 화훼시장에 가서 많은 꽃모종을 사왔다.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미, 향기로운 치자꽃,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몇 그루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듯이 조심스럽게 한 그루 흙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당에 가서 꽃들을 보는 것이었다. 새로운 잎이 돋아났는지, 새로운 꽃봉오리가 맺혔는지 확인했다.
딸 하늘은 매주 주말마다 광역시에서 나를 보러 왔다. 그녀는 단정해진 집을 보고 마당에서 꽃과 식물을 가꾸며 활기 넘치는 나를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그녀가 다가와 뒤에서 나를 살며시 안았다. 엄마 지금 모습 정말 좋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다. 바보 같은 딸, 엄마는 늘 좋았어. 우리 모녀는 등나무 의자 2개를 마당에 놓고 앉아 꽃차를 끓여 마시며 이야기하고 햇볕을 쬐었다.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고 공기 중에는 흙과 꽃향기가 상쾌하게 퍼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바로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라고 느꼈다. 나는 더 대담한 일도 했다. 나는 주민센터 노인대학에 등록하여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수강했다. 반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었다. 우리는 젊은 선생님을 따라 스마트폰 켜고 끄는 법, 와이파이 연결하는 법,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다. 작은 아이콘들과 복잡한 기능들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친절했고 서로 도왔으며 선생님도 인내심이 많았다. 나는 결국 천천히 스마트폰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카카오톡으로 하늘이와 영상 통화를 하는 법을 배웠다. 휴대폰 화면 속 달에 웃는 얼굴을 보면서 마치 그녀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온라인 쇼핑 앱을 사용하여 늘 사고 싶었지만 아까워서 못 샀던 캐시미어, 가디건을 나 자신을 위해 샀다. 택배가 내 손에 도착했을 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행복은 전례 없는 것이었다. 나는 심지어 짧은 영상 플랫폼 사용하는 법까지 배웠다. 내가 심은 꽃과 내가 쓴 글씨를 짧은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 사람들이 내 세상은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린 듯했다. 원래는 땔감, 쌀, 기름, 소금과 가족의 잔소리 외에도 삶에는 이렇게 많은 즐거움과 가능성이 있었다니. 내 삶은 바쁘고 충만해졌다. 낮에는 노인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고 돌아와서는 마당에서 꽃과 식물을 가꾸거나 서재에서 글씨를 썼다. 저녁에는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거나 하늘이와 영상통화를 했다. 2아들 말인가. 그들은 매달 5억만 원의 부양비를 제때 내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 외에는 우리 사이에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가 내 스스로의 노년을 위해 꽃이 만발한 봄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다. 마당의 장미는 한창 피어나 붉고 분홍색, 노란색 꽃들이 송이송이 유화처럼 열정적으로 피어 있었다. 이날 아침 나는 막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노인대학 서예반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선생님, 경사 났어요. 반장은 전화 너머에서 흥분해서 소리쳤다. 시에서 황금빛 노년 서예전을 개최하는데 우리 반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2자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저랑 강 선생님을 추천하셨어요.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시 전시회에 참가하다니. 이것은 내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내 이 보잘것없는 글씨 실력은 그저 혼자 즐기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대단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이 반장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 이 초라한 솜씨로는 가서 망신만 당할 뿐이에요. 나는 서둘러 거절했다. 초라한 솜씨라니요? 반장이 씨가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선생님 글씨는 품격이 느껴져요. 우리 반 선생님도 자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던걸요. 이건 그냥 결정된 거예요. 어서 만족스러운 작품 하나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가 말을 마치고 내가 반박할 틈도 없이 탁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마당의 설렘과 함께 불안감도 몰려왔다. 그날 오후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계속 구상하고 시도했다. 쓰고 버리고 또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여 발밑에는 화선지가 수북이 쌓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특히 좋아하는 시를 쓰기로 결정했다. 봄에는 백가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밝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좋은 시절이로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화선지 위에 펼쳐진 단정하고 힘 있는 글씨들을 보며 마음속이 한없이 평화로워졌다. 그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좋은 시절이라고.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가? 가정의 짐도 없고 인간관계의 번잡함도 없으니 내 마음은 드디어 이 가을 하늘처럼 맑고 고요해질 수 있었다. 월요일 나는 표구된 작품을 단장에게 제출했다. 한 주 후 서예전이 시립문화회관에서 정식으로 개막했다. 하늘이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갔다. 넓고 밝은 전시실에 들어서서 내 글씨가 벽에 정중하게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아래에는 작가 강수연 70세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내 마음을 벅차게 했다. 이것은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아들의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글씨 정말 좋네요. 필력이 깊고 멀리서도 작가가 사연이 있고 품격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나는 뒤돌아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기품 있는 노신사였다. 그의 옆에는 문화회관 관계자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하늘이가 그를 알아보고 내 귓속말을 했다. 나는 약간 어색해하며 황급히 겸손하게 말했다. 최 부회장님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취미로 쓰는 건데요. 최 부회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냥 취미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침전이자 마음의 반영입니다. 젊은이. 그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로 몸을 돌렸다. 강수연 여사님은 특별히 주목해 주세요. 우리 노년 서해협회에 가입하도록 초대해 드려야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이 꿀처럼 달콤했다. 문화회관에 나와보니 햇살이 좋았다. 가을 햇살은 여름처럼 따갑지 않고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늘이가 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유명인이 됐네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네가 입만 살았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길가의 은행나무 잎은 이미 황금빛으로 변해 바람에 작은 부채처럼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문득 내 인생이 70세 생일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느꼈다. 지난 70년 동안 나는 누에고치에 갇힌 누에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마지막 실 한 오라기까지 뽑아냈고 나 자신은 피로와 상처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드디어 그 고치를 찢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남아있을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남은 매일매일을 나 자신을 위해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강수연, 내 70세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1만 구독자 목표를 달성시켜 주실 몇 번째 구독자가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